네, 완제품의 리치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이고요. 기업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했던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업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응 방안 분석인데요. 이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에 가면요, 제품과 부품, 당신네 회사의 기업의 제품과 부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전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이제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그림과 같이 약 49,0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해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로 나눠집니다. 이 유해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해물질은 표와 같이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약 1000여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해물질이 1000여 종이다. 그러면 유해물질 1000여 종을 다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질인데. 그런데 이 1000여 종을 모두 규제를 해버리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발생합니다. 기술력과 대체 소재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ROHS 현재 10가지를 규제를 하고요, 포장재 4가지를 규제합니다. 리치 제한 현재 71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특정 항목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가지를 모두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제품 생산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발달하면 항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특정 항목만 규제를 하다가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맨 위에 나와 있는 ROHS입니다. EU ROH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2일에 프탈레이트 4종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프탈레이트 다 아시죠? 수십 년 전부터 유독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제품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현재는요, 가능합니다. 프탈레이트 4종, 이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케이블에 들어가죠. 예, 케이블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자원순환법에서 코리아 ROHS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기업에 가면 기업의 제품과 부품에 대한 화학물질을 다 관리하세요 라는 말을 왜 하냐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생리대 TVOC 사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접착제에서, 생리대 안에 있는 접착제에서 TVOC가 나왔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죠? 인체에 유해해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에서 규제를 안 했던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그냥 다 아실 겁니다. 기업이 거의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혔던 또 사건,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거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련된 걸 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돈 아시죠? 위험하죠? 인체에 유해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기업 담당자로서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무해한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거에는 분명히 무해했거든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해 화학물질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증 절차나 이런 게 더 과학화되면서. 뭔지 아시죠? 네, 1급 발암물질, 성면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꿈의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열재로서.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그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슬레이트는 성면이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 수거해 가고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서 기업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관리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나머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렇습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자료가 없으면 시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요, 공인시험분석기관의 성적서, 그 다음에 보증서, 관련된 문서들, 자기적합 선언서,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MSDS,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R&R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그에 따른 교육 훈련, 인스펙션, 협력업체 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 가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몰랐다로 시작합니다. 몰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수출을 했는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봉된 파우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원 이상으로 합의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까 유해 물질이 1000여 종이라고 했죠. 1000여 종을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입니다. 기업 담당자는 그랬습니다. 몰랐다, 모른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되게 좀 약간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가보면요, 화학물질 관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요, 너무 업무가 많으시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긴 있는데 형식적으로 품질부서 뒤편에 꽂혀 있는 페이퍼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관련된 교육 훈련도 안 하고 계시고요, 관련된 기준 수립도 안 해서 대응 가이드 이런 것도 없고요, 서플라이어 저도 안 하는데 협력업체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문서 검토 안 하고 있고, 뭐 필요에 따라 시험 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십니다. 몰랐으니까 당연히 지속적 개선도 안 되겠죠. 이게 기업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어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3일 뒤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되죠?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막 넘어왔어요. 뭘 해야 되죠?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사장님 회의실에서 리치의 알짜 얘기했다가 담당자가 돼버렸습니다. 뭘 해야 되죠?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결국에는 왜 규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규제를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스펙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력업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된다.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나머지 3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서, 설계개발단의 이런 문서, 그리고 관련된 기록물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 용어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문서화된 정보의 유지, 그리고 보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급망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련된 기록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페널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널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중간에 붉은색 글씨 보이시나요? 페널티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이행 강제적이어야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규제를 대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은요, 어느 정도 알아서 이제 관련된 거 뭐 검토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아주 안 하진 않으시고, 그리고 시간 되실 때 하시고, 시간 바쁘시면 안 하시고. C라는 기업은요,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협력업체 관리도 하시고요, 인스펙션도 촘촘하게 하시고, 관련된 교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이 페널티를 매겨버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너무 못된 심포인가요? 네. ABC 기업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앞자를 안 따도 어딘지를 아실 겁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인스펙션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익검사와 관련돼서 보면요, ISO 2859-1 자체가 샘플링 기법이거든요. 샘플링 검사를 보면요, 파괴 검사일 경우, 그 다음에 다수 다량의 제품일 경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규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느 정도 부적합품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글로벌한 정말 대단한 기업들은 인스펙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리스크로 나눠서 하이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게, 미디엄 리스크는 좀 덜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협력업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봤을 때 리스크가 있다고 싶으면 좀 깊게 협력업체 오디트를 들어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랑 똑같이 대접을 받고 똑같이 하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페널티 보고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 정보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시험 분석 기관입니다. 저는 화학 분석을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MSDS 등의 문서를 통해서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라고 우선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정 어려움이 있다면, 못할 것 같으면 화학 분석이라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약에 이제 기술 자문이나 이런 걸 가더라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티티 시험연구원이니까 시험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리치는요, MSDS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기업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보면요, 화학물질 파악 부분부터 보시면요, 장점입니다. 분석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분석 비용이 안 들겠죠. 왜냐하면 MSDS를 파악해서 검토하니까 분석 비용이 안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기타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MSDS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응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대응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문서를 협력업체들한테 받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요, 간단하게 끝날 부품들도 이 MSDS를 다 취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한 7, 8개월 걸리더라고요.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대기업들은 IT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제가 갔던 기업들 중에도 글로벌한 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도 있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견기업은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공인시험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은 뭐 이런 겁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고객사가 중견기업인데요. 이제 뭐 많겠죠. 근데 이 사례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 협력사한테 MSDS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거 전산에 교육 자료 좀 올려주면 안 돼요? 교육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협력업체 담당자였으면 솔직히 제가 스터디에서 제가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보러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전체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막상 그분이 따로 만나 보니까 이해가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선 연세가 80이 넘으셨고요. 직원이 한 분이신데 이제 따님이랑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서 분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점을 보시면 분석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년에 2번 업데이트됩니다.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24종입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분석하면 분석 비용이 들겠죠. 장점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간 단축, 아무래도 분석이 워킹데이 8일이면 끝납니다. 사실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뢰성 있는 공인시험 분석기관에서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좀 선호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걸 저희가 대응하려면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해서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학물질 정보 파악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MSDS에서 카스 넘버를 확인하시고요. 리치 SVHC 224종과 일일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협력업체가 한 개는 아닐 겁니다.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요, 그 협력업체 한 개가 MSDS가 하나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MSDS에 지금처럼 카스 넘버가 하나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업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IT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T 시스템과 코티티 시험 연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에 좀 필요한 도구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나중에 받았을 때 영업 비밀이 있으면 관련된 보증서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정보 전달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SVHC 캔디데이트 리스트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0.1%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자기적합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문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의 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근거 데이터로는 나와 있는 MSDS, 그 다음에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테스트 레포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아까 정보 전달의 의무와 관련돼서는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0.1% 초과 1톤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구축해라. 프로세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R&R과 업무 절차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절차가. 결국에 프로세스가 없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부서에 있는, 품질 부서에 있는 김 과장님 혼자 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명확한 R&R을 가지고 업무 절차를 움직이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개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영화로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요거 저는 이게 좀 약간 와닿아서 그 예시를 드리는데요. 보시면 타이타닉 영화로 나왔던 거죠.